부모가 확진이 된 거예요. 쉽게 가르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하락한다. 오히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8년차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는 조민경이라고 합니다. 신규 발령은 이제 특수학교로 받아서 특수학교에서 4년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일반 중학교 안에 있는 특수학급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 소개를 하자면 장애인의 가족이기도 하고요. 지적장애를 둔 남동생이 있어서 장애인의 형제 자매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교사한테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라 하면 학생들과 아무래도 활동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일반 중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 중학교에서는 비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1년에 2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걸 할 때마다 많이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그 비장애 친구들한테 장애 학생들이 가진 특성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후기를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어땠는지. 근데 그 학생들이 참 감사하게도 자신의 가족 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게 늘 고민이었고 되게 자신한테는 큰 문제처럼 여겨지고 스트레스일 때도 있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좀 깨닫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뿌듯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특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그 학생들하고만 지내다 보니까 비장애 학생들하고 그렇게 크게 막 교류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 교류할 수 있고 우리 이제 특수 학급 또 특수 교육에 대해서 조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다른 쪽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겠지만 특수학교 쪽에서도 좀 타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슈 같은 게 혹시 있었나요? 되게 많았죠. 사실은 코로나 그 기간 동안 일반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되고 거의 셧다운 그 수준으로 저희가 일상을 영위하지 못했는데 특수학교도 학교랑 복지관이 가장 먼저 폐쇄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교와 복지관이 삶의 전부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상이 거의 영위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단적인 예로는 발달 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부모가 확진이 된 거예요. 근데 아이는 처음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엄마 아빠는 병원에 입소를 했기 때문에 돌봄 인력이 없는 거죠. 활동 보조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봄 인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활동 보조인은 하루에 길어야 3-4시간 정도니까. 그리고 또 장애나 아니면 기저질환 때문에 주기적으로도 병원을 가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신과에서 약을 타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의료 인력이 부족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병원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력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비장애인들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반인들이 특수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오해와 진실 같은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지.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에 대한 오해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개를 좀 말씀드리면 특수교육은 일반 교육 과정을 쉽게 가르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애들 곱하기 안 되면 더하기 가르치면 되고 더하기 안 되면 그냥 1, 2, 3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특수교사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일반 교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약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입이 되는 거네요. 네, 특수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전공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이죠. 근데 사실은 특수교육이 별도의 특수교육, 교육 과정도 따로 있고 또 장애학, 또 이게 장애 영역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영역에 대해서 배우는 장애학도 따로 있고 그리고 또 교수 학습 방법도 일반 교육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학생들의 그런 행동 문제에 대해서 행동 중재와 행동 수정,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해서 그 행동들을 또 지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예 별도의 학문은 완전은 아니지만 일반 교육 과정은 꽤 많은 차이가
있는 학문이죠. 또 어떤 분들은 특수학교는 학생을 많이 끌어모으면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장애가 심하지 않은데도 특수학교로 이렇게 끌어오려고 한다, 이런 오해가 있거든요. 사실은 사립, 공립 모든 특수학교가 학생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을 받는다라는 그런 오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학교마다 예산이 오긴 오죠. 그런데 뭐 학생을 많이 모을수록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보조금이 뭐 더 온다든지 추가적인 건 네, 없다. 그런 건 아니다. 네.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들이 배우는 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그 일반 교육과정에 좀 비슷하게 준하는 그 흐름으로 가려고 특수교육과정도 계속 개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중1인 학생이 일반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초등학교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중1에 맞는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채택해서 저희가 재구성하고 수정해서 그 학생한테 제공한다는 거죠. 네. 맞춤 교육이라고 들리는데. 그렇죠. 특수교육의 가장 기본이 개별화 교육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그 필요나 능력에 맞게 저희가 학습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뭐 내용을 구성하고 교수 학습 방법을 학생에게 맞는 것들, 그거를 이렇게 소그룹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또 지도하고 평가까지 그렇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급은 보통 요새 뭐 25명 이 정도 있지만 특수 학교나 학급은 법적으로 또 정해진 인원이 있어요. 중고등은 6명, 20% 이내에 뭐 이렇게 가감할 수는 있지만 거의 그렇게 기준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네. 과거에 어디라고는 말을 안 할게요. 예민할 것 같아서 네. 예, 그 지역에서 특수학교가 설립이 된다는 걸로 좀 왈가왈부한 얘기가 있었죠. 네. 일반인들이 우리 동네에 장애 학교가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우려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맞아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 뭐 어떤 특정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많이 있었는데 가장 기저에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염려하는 게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하락한다 라는 논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구를 보면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수학교 때문에 집값이 하락했다라는 사례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집값이 상승한 곳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논리라든지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만들어낸 하나의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동영상 같은 게 좀 있어서 댓글들을 좀 봤는데 그 댓글 중에서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특수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등하교 하면서 일반 아이라고 하지만 자기 아이겠죠? 거기서 말하는 건? 자기 아이를 해코지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걱정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 네, 사실은 특수학교는 대부분 아이들이 멀리서 와요. 왜냐하면 특수학교는 일반 학교만큼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구에서 오고 전역에서 오는데 그런 아이들은 보통 자립 통학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에서 그 운영하는 스쿨버스를 타고 오게 되고 일단 스쿨버스를 타고 오는 학생에 한해서는 그분들이 염려하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립 통학을 하는 학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일반 아이들 중에서도 우리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학생을 괴롭히거나 해코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거꾸로. 그거는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가 아니라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이제 뭐 애들 왔다 갔다 하면 뭐 사고 칠 것 같고 우리 애 아니면 우리 집 강아지 아니면 나 이렇게 뭐 피해 줄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실 그 케이스거든요. 그 학교에 자해학교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지금 10몇 년째 살고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생각하시는 막 무섭고 막 그런 상황은 사실 안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막 정서적인 거라든가 그런 쪽의 문제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10년 넘게 살았던 경험 같은 거를 얘기를 하자면
괜찮다. 왜냐면 그 학교에서도 조심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부산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쪽 특수학교랑은 좀 다른 차별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다른 지역은 부산보다 좀 특수학교의 개수가 부족하고 적은 편이죠. 부산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가 10개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10개가 넘는 특수학교를 장애 영역별로 나누어서 좀 더 세분화된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있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 학교도 있고 청각장애 학교도 있고 지체장애 학교도 있고 또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이런 식으로 장애 영역을 조금 나눠서 이렇게 특수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큰 광역시기 때문에 서울에도 뭐 맹학교라든지 농학교라든지 있겠지만 다른 시도 단위의 학교들은 사실 그 시에서 한두 개가 전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두 개의 학교를 장애 영역별로 나눌 수가 없죠. 부산하고 수도권은 정말 큰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다른 시도 단위는 상황이 어려운 편이죠. 이것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지금 잠깐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좀 특수교육 안에서도 또 다른 의미로 맹모 삼천지교다라는 얘기를 하죠. 사실 마음 아픈 얘기죠. 집 가까이에 우리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학교라든지 특수학급이 있다면 굳이 이사를 하지 않고 또 먼 통학 거리를 감수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맞춰서 이사를 와야 되고 엄마가 매일 차로 특수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특수학교의 졸업식은 눈물바다입니다. 보호작업장은 월급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너까지 이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